세가가 마이클 잭슨과 만나서 메가드라이브의 북미 지역 진출을 준비하는 동안 닌텐도는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닌텐도를 본격적으로 게임 업계로 이끌었던 게임 에너지의 후계기라고 할 수 있는 휴대용 게임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요코이 군페이와 오카다 사토루가 합작하여 만들어낸 1억대 이상 판매되는 초인기 게임기였던 게임보이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자 아타리 2600을 앞세워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을 휩쓸었던 아타리에서 세계 최초로 컬러 LCD와 백라이트를 탑재한 휴대용 게임기 아타리 링스를 내놓으며 본격적인 휴대용 게임기 시장 경쟁이 벌어지죠. 이 흐름을 지켜본 세가는 가정용 게임기 다음에는 휴대용 기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하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소나기 안에 최첨단 기기를 꿈꿨던 세가의 휴대용 게임기의 이야기입니다. 세가가 휴대용 게임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기들의 성능과 특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기 중인 닌텐도의 게임보이와 아타리의 링스를 가져와서 발매된 게임들을 플레이해보고 분해해서 전체적인 성능을 체크했죠. 두 기기 모두 특색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나 흥미를 가졌던 것은 바로 닌텐도가 만든 게임보이였는데 우선 게임보이의 기초 성능이 엄청나게 낮았고 심지어 화면이 흑백인데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닌텐도가 패미컴이라는 기기로 가정용 게임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던 데다 슈퍼마리오를 필두로 한 프랜차이즈의 힘에 더해 당시 닌텐도가 테트리스의 판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기가 있다고 판단했죠. 세가가 마크3와 메가드라이브를 개발 및 발매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후발주자가 기존의 1인자가 존재하는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기존 기기들보다 어설프게 성능이 좋은 것 정도로는 안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크3가 하드웨어 성능에서 패미컴을 크게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패미컴을 따라잡을 수 없었듯이 말이죠. 아타리 링스는 세계 최초의 컬러 스크린을 사용한 휴대용 기기였지만 높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즈를 줄이는 데 실패했는데 이로 인해 상당히 무겁다는 단점에 더해 배터리 소모가 빠르다 못해 녹는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전력 소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닌텐도와 같은 길을 가서는 그저 후발주자에서 그칠 뿐이었기에 세가는 적절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컬러 디스플레이와 고성능을 겸비한 휴대용 기기라는 컨셉으로 새로운 휴대용 게임기의 개발에 들어가게 되죠. 이 당시 세가는 태양계의 행성들의 이름을 가정용 게임기에 코드명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코드명은 머큐리라고 부르게 되었고 M4 포터블이라는 임시명을 받게 됩니다. M4의 개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야기 히로시였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1975년에 세가에 입사했으며 원래 아케이드 기판 개발을 담당하는 제4연구개발본부에 소속된 하드웨어 연구부원이었죠. 그는 게임 기어의 개발 외에도 세가의 주력 아케이드 기판이었던 모델2와 모델3 그리고 나오미와 치히로 기판의 개발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사토 히데키와 함께 세가의 하드웨어 개발부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는데 그가 게임 기어의 개발에 동원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죠. 그건 바로 M4가 컬러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면서 무게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기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언급했듯 이미 시장에는 닌텐도의 게임보이와 아타리의 링스가 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세가로서는 이 두 기기를 능가하는 성능을 갖추면서도 사용자들이 납득할 만한 휴대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M4의 기획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결정된 목표는 바로 무게였는데 게임보이가 전지를 모두 장착한 상태에서 약 300g이었고 링스는 같은 조건에서 700g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두 기기의 중간인 500g을 목표로 잡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상당한 하드웨어 설계 능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아케이드 기판 제작의 에이스였던 야기가 동원된 거였죠. 또한 경쟁 기종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기능을 한 가지 포함하는 걸 목표로 세웠는데 그게 바로 TV 수신 기능이었습니다. 이런 기초 컨셉이 모두 갖춰진 가운데 M4는 내부적으로 게임 기어라고 불리게 되었고 통칭 GG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TV 수신 기능은 게임 기어를 대표하는 핵심 기능으로서 TV 튜너팩이라는 주변 기기를 장착해서 TV에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게임보이나 링스가 갖추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면서 게임기어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세가의 전략이었던 셈이죠. 게임기어가 노리는 시장은 어린이들이 아니라 사회인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TV 튜너팩을 이용한 TV 수신 기능은 이를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가정에는 TV가 한 대만 있는 게 거의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 시간대에는 TV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일명 채널 쟁탈전이 심심찮게 벌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즉, 가정에서 직장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TV 채널의 사용권을 넘겨주면서 자신은 퍼스널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 말이죠. 이 당시에 야외 활동 중에 볼 수 있는 휴대용 TV라는 것도 있던 시절이었는데 게임기어는 TV 튜너팩을 포함해도 그런 모델보다 저렴했고요. 게임 회사가 뭐 이런 발상을 다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같은 개념을 가진 휴대용 게임기는 게임기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소니의 PSP인데 PSP의 후기형 모델은 DMB 튜너를 이용해 TV를 볼 수 있었고 게임기로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개념은 PSP가 게임기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걸 쉽게 추측할 수 있죠. 훗날 휴대용 게임기들이 게임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게 된 것에는 게임기어의 영향이 컸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게임기어는 이후에 발매되는 모든 휴대용 게임기에게 새로운 컨셉을 제시했던 혁신적인 제품이었단 말이죠. 게임기어의 기본 설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제품은 경쟁 기종인 게임보이와 링스였지만 전혀 의외의 제품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989년에 발매된 초소형 8mm 비디오 카메라인 소니의 핸디캠이었죠. 게임기어의 제작에는 우선 어떻게 해야 무게를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참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핸디캠은 당시 발매된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중에서 가장 작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기판을 설계할 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정할 것은 기기의 방향을 정하는 거였는데 게임보이처럼 세로로 긴 모델로 할지 링스처럼 가로로 긴 모델로 할지였습니다. 각기 다른 두 종류의 목업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본 결과 세로로 긴 경우 휴대중에 떨어뜨릴 위험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게임기어의 기본 디자인은 가로로 긴 현재의 형태로 정해지죠. 또한 경량화를 위해 기판의 두께를 기존의 가정용 게임기의 4분의 3인 1.2mm로 만들어 목표 중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판의 규격이 기존과 달라져서 생산비가 늘어난 것을 피하기 위해 두 대 분량의 기판을 하나로 찍어내서 분리하는 방식을 택했죠. 이렇게 제작된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거의 변경 없이 그대로 실기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게임기어의 운명을 결정질 마지막 선택지가 야기에게 주어지는데 그건 바로 전력 소모량과 컬러 디스플레이의 분기점이었죠. 게임기어가 개발되고 있던 1990년에는 휴대용 디스플레이를 컬러로 하면서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기술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었는데 과거에 게임보이의 개발사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게임보이가 흑백 화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4개의 AA 배터리로 12시간 연속 사용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죠. 세가 역시 컬러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게 되면 전력 소모가 격심하기에 구동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게임기어의 소비 전력은 2.5W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1.5W가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러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게임보이와의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서였죠. 게임기어 개발의 총책임자였던 야기는 훗날 게임기어의 컬러화 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닌텐도의 게임보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소프트의 개발력과 마케팅이 훌륭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화면을 컬러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동 시간을 위해서 굳이 디스플레이를 흑백으로 만들 결심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성공을 위해서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나 자부심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성공을 향한 닌텐도의 집념이었죠. 게임기어가 컬러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건 게임보이가 흑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가가 휴대용 게임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게임보이를 이겨야 했고 그걸 위해서는 두 기기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기어는 시작부터 컬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게임기어의 아이덴티티였던 겁니다. 결국 게임기어는
아케이드용 기판과 거의 비슷한 4.96색 동시 발색이 가능한 3.2인치 LCD 패널을 사용하기로 최종 사양이 결정됩니다. 기기를 대중에게 처음 선보이는 시연회에서 화려한 컬러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게임 기어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세가는 게임 기어의 가격을 일본 내 19,800엔, 해외에서는 150달러로 책정하고 1990년 10월 6일에 일본을 시작으로 1991년에는 북미와 유럽, 1992년에는 호주 지역까지 시장을 넓히며 메가드라이브처럼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게임 기어는 발매와 함께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하지만 화려한 컬러를 자랑하는 휴대용 게임기였기 때문입니다. 게임 기어의 성능은 Z80이라는 게임보이와 동형의 CPU를 사용했지만 세부 스펙에서는 모든 면에서 게임보이를 능가했으며 한 세대 전의 콘솔 게임기인 마스터 시스템을 압도하는 성능에 더해 고퀄리티의 음향까지 갖춘 스펙을 자랑했죠. 게임 기어의 본체와 동시에 발매된 타이틀은 컬럼스와 슈퍼모나코 GP, 탱고 이렇게 세 작품이었으며 개발의 요령이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하자 로그라이크 요소를 포함한 액션 RPG인 드래곤 크리스탈, 스라니의 미군 같은 게임도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메가드라이브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닉 더 헤지호그나 베어너클, 뿌요뿌요 같은 게임들도 어레인지 이식되었죠. 일본 내에서도 발매 초기에는 꽤나 반향을 일으켰으며 해외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발매 초기에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발매 전에도 예측되었듯이 휴대용 게임기면서 배터리의 지속시간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건 역시 치명적인 요소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원 어댑터를 함께 제공했지만 게임 기어는 어쨌거나 휴대용 게임기로서 발매된 기기였습니다. 게임 기어는 AA 배터리 6개로 작동했고 평균적으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보장했지만 경쟁 기종인 게임보이는 AA 배터리 4개로 최소 12시간, 길게는 30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었으니 엄청난 차이가 났죠. 결국 게임 기어는 휴대용 기기로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 구조적인 단점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으며 발매 초기의 기세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게임 기어가 받아든 성적표는 일본 내에서 178만 대, 전 세계에서 1062만 대 판매는 조금은 아쉬운 결과였죠. 당시 게임보이와의 경쟁에 뛰어든 수많은 휴대용 게임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했던 건 역시 게임 기어였지만 이번에도 닌텐도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세가는 2인자라는 인식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더 강렬하게 새겨넣게 되었습니다. 게임 기어의 컨셉이 애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가가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가는 게임 기어의 개발에 들어갈 당시부터 이 휴대용 기기가 진정한 의미로 메인 머신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게임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커다란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콘솔 게임기를 원할 거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세가 입장에서는 시장의 주류가 될 수 없는 휴대용 게임기에 올인을 할 필요는 전혀 없었고 그럴 여유가 있다면 닌텐도와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던 메가드라이브와 그 후속기에 신경을 쏟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요. 세가가 구상한 게임 기어의 역할은 다른 일을 하다가 잠시 짬이 나면 짧게 한두 시간 정도 즐기는 애프터 썸띵을 의식하고 개발된 기기였던 거죠. 그러니 배터리의 지속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며 지속시간을 늘리기보다 컬러 디스플레이를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1995년부터 급속도로 휴대용 게임기 시장의 유행이 꺼져가기 시작했고 닌텐도의 게임보이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게임 기어의 후속기와 관련된 논의가 세가 내부에서도 여러 번 제안되었지만 이미 유행이 지나버린 휴대용 게임기 시장에 힘을 쏟을 여유는 없었죠. 결국 세가의 나카야마 사장은 주력 콘솔 사업인 세턴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게임 기어의 추가 생산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다시 한번 휴대용 게임기 시장에 활기가 찾아온 것은 조금 더 나중의 이야기였고요. 게임 기어는 당대의 휴대용 게임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게임기였고 상업적으로 완벽히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는 기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실패한 기기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세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기가 바로 게임 기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고 기왕 만들 거라면 그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만든다는 것이야말로 세가의 개발진들이 꿈꾸던 이상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라는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던 기술진들의 집념이라고 할까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세가는 언제나 10년 빠르다라는 평가를 듣게 만들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최초 기획부터 생산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순수하게 세가의 이상을 추구했던 휴대용 게임기. 게임기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